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 혹은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이 당신을 기만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기만이 당신의 목숨, 혹은 한 국가의 운명 전체를 좌우할 만큼 거대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굳게 발딛고 서 있는 현실이 사실은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거대한 무대 위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실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이라는 감정은 때로 우리를 구원하는 등불이 되지만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암흑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믿음이 무기가 되었던 순간,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세 가지 거대한 조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묘하고 강력한 속임수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복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각심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심리적 조작이란 정면으로 이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벽의 작은 틈새로 서서히 스며드는 담쟁이 덩굴과도 같죠. 우리의 불안, 욕망, 그리고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자양분 삼아 조용히,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정신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원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명쾌한 해답을 갈망하며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 무엇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지만 어쩐지 그 미소는 낯설고 위태로워 보이죠. 그들은 구원자의 가면, 애국자의 가면, 혹은 위대한 학자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가면 뒤에 맨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감미로운 목소리에 안심하기도 합니다. 문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목소리가 주는 안정감에 스스로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체스판처럼 변해버린 시기였습니다. 연합군은 나치 독일의 숨통을 끊기 위한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하여 유럽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칠리아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논리적인 공격 목표였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독일군 최고사령부 역시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막강한 방어 병력을 시칠리아에 집중시키고 있었죠. 정면으로 부딪혔다가는 연합군에게 막대한 피해가 불어닥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영국 정보부의 한쪽 구석, 담배 연기 자욱한 작은 사무실에서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괴한 기만 작전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민스미트, 다진 고기라는 뜻의 섬뜩한 이름이었죠. 이 작전의 핵심은 살아있는 스파이나 이중 첩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의 주인공은 이미 세상을 떠난 한 남자의 시신이었죠. 런던의 차가운 시체 안치소에 누워있던 신원 미상의 남성. 그의 시신은 이제 영국 해병대의 줄리엄 마틴 소령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표 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창조해내는 과정이었거든요. 정보부 요원들은 마틴 소령의 주머니를 채울 소품들을 하나하나 공들여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지갑 안에는 사랑하는 약혼녀 팸이 보낸 애틋한 연애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런던 극장에서 연극을 본 티켓 반쪽, 그리고 연체된 대금을 독촉하는 은행의 험악한 편지까지, 이 모든 것은 마틴 소령이라는 인물에게 생생한 현실감을 불어넣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손목에 쇠사슬로 묶인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기밀 서신이 담겨 있었는데 거기에는 연합군의 다음 공격 목표가 시칠리아가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리스와 사르데냐 섬이라는 거짓 정보가 매우 그럴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국 잠수함 세라프호가 스페인 남부 해안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부상했습니다. 몇몇 승무원들이 차가운 파도 위로 마틴 소령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시신은 서류 가방과 함께 천천히 해안가로 떠내려갔고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스페인 어부가 파도에 밀려온 영국군 장교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립국이었던 스페인 당국은 즉시 시신을 수습했고 당연히 그가 품고 있던 서류 가방의 존재도 확인했죠. 독일 요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스페인 당국을 구슬렸고 마침내 서류를 잠시 열람할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그들은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샅샅이 촬영하여 베를린으로 급히 전송했습니다. 독일군 최고 사령부의 지휘관들은 확대경으로 사진을 들여다보며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정보, 이것은 연합군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내용이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이 정보는 독일군이 듣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시칠리아가 너무 뻔한 목표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합군이 다른 허를 찌를 것이라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은 바로 그 심리적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것이죠. 결국 아돌프 히틀러 본인이 직접 이 정보를 신뢰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도 위에서 부대를 나타내는 표시들이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칠리아에 집중되어 있던 최정예 기갑사단들이 그리스와 사르데냐로 이동했고 시칠리아의 방어선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몇 주 후 연합군은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시칠리아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했습니다. 이 작전 하나로 수만 명의 연합군 장병들이 목숨을 구했고 전쟁의 향방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 수만 명의 생명을 구원한 가장 기묘한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조작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전쟁의 승패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대를 옮겨 국가 대 국가의 거대한 정보전이 아닌 한 개인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전쟁의 포화 대신 구원을 약속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그곳에서 믿음이 어떻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는지, 그 끔찍한 비극의 현장으로 말이죠. 1970년대 미국, 사회적 혼란과 기성 가치에 대한 환멸이 팽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짐 존스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인종차별에 격렬히 반대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부르짖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설교가 열리는 교회는 언제나 흑인과 백인,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짐 존스의 열정적인 연설 속에서 기존 사회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평등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발견했던 거죠. 그에게 짐 존스는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줄 메시아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도들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짐 존스의 통제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고 공동체 바깥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오직 자신들의 공동체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신도들을 이끌고 미국을 떠나 남미의 가이아나 정글 깊숙한 곳의 존스타운이라는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그곳은 그가 약속했던 사회주의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낙원의 모습은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스타운은 울창한 정글로 둘러싸여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었고 높은 울타리와 무장한 경비원들이 그곳을 지켰습니다. 신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짐 존스의 설교는 하루 종일 스피커를 통해 강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잠을 거의 재우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모든 사람 앞에서 끔찍한 공개 비판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의지를 철저히 짓밟아 나갔습니다. 이제 신도들에게 현실이란 오직 짐 존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신도들의 편지를 검열했고 가족 간의 유대를 끊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스타운의 가장 끔찍한 의식은 화이트 나이트라고 불리는 집단 자살 훈련이었습니다. 짐 존스는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며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독이 든 음료를 마시고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하자고 명령했죠. 공포에 질린 신도들이 울부짖으며 음료를 마시고 나면 잠시 후 짐 존스는 이것이 단지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훈련이었을 뿐이라고 태연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끔찍한 훈련이 반복되면서 신도들은 집단적인 죽음이라는 개념에 점차 무감각해졌고 그것을 리더에 대한 충성의 최종적인 증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항 의지를 완전히 거세하고 비상식적인 명령에도 기계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잔혹한 심리적 길들이기 과정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기도소리가 뒤섞인 채 죽음의 예행 연습은 정글의 밤을 수없이 잠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미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여 맹목적인 복종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버린 후였습니다. 그러던 1978년 11월 존스타운의 실상에 대한 우려 섞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레오 라이언 하원 의원이 조사단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면서 비극의 서막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을 연출하던 존스타운이었지만 일부 신도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의원에게 몰래 쪽지를 건네며 자신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짐 존스의 편집증적인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이 몇몇 탈퇴 희망자들과 함께 경비행장으로 향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짐 존스가 보낸 무장 경비원들의 무차별적인 총격이었습니다. 라이언 의원을 포함한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희망의 불씨는 잔인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존스타운에 전해지자 짐 존스는 마침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며 이것이 혁명적인 자살 행위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시아나물이 섞인 음료가 담긴 거대한 통을 중앙으로 가져오게 했고 그가 쌓아 올린 신뢰의 왕국은 전쟁터의 기만과 외딴 정글의 광기를 지나 이제 우리의 시선은 상아탑이라 불리는 지성의 전당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20세기 초 인류의 기원을 탐사하던 과학계의 심장부였죠. 이곳에서는 총이나 독극물이 아닌 오래된 뼈 조각 하나가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지성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과학계, 특히 고인류학계는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과 유인원 사이의 진화적 연결고리, 이른바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것이었죠.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이후 이 미식 링크의 발견은 진화론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당시 세계를 주도하던 대영 제국의 과학자들은 자국의 영토에서 인류의 기원을 밝힐 결정적인 화석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종의 지적 자존심과 국가적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모두의 염원의 응답이라도 하듯한 화석이 등장합니다. 1912년 찰스 도슨이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영국 필트다운 지역의 한 자갈 채취장에서 발견했다며 몇 개의 뼈 조각을 대형 박물관에 저명한 지질학자 아서 스미스 우드워드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뼈 조각들은 놀라운 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두개골의 형태는 현대 인류의 것과 매우 흡사하여 큰 뇌 용량을 짐작게 했지만 함께 발견된 아래턱뼈는 놀라울 정도로 유인원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과학계가 상상하던 잃어버린 고리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몸이나 턱보다 뇌가 먼저 커졌을 것이라는 당시의 지배적인 가설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였죠. 필트다운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화석은 즉각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런던의 유서 깊은 박물관, 먼지 쌓인 서재의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트위드 재킷 차림으로 돋보기를 꺼내 들고 갈색으로 얼룩진 뼈 조각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관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길이를 재고 형태를 기록하며 자신들의 위대한 가설이 드디어 실물로 증명되었다는 지적인 희열에 잠겼습니다. 최초의 영국인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 일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필트다운이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고 전 세계의 교과서와 박물관 전시실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석이 발견된 장소에는 기념비까지 세워졌죠. 이후 수십 년 동안 필트다운이는 인류 진화 연구의 절대적인 기준점처럼 작용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새롭게 발견된 다른 고인류 화석들이 필트다운인의 특징과 맞지 않으면 그 화석들이 이상한 변종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필트다운인은 단순한 뼈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되어 다른 모든 증거들을 자신에게 꿰어 맞추도록 강요하는 지적 폭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개골과 턱뼈의 조합이 너무나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턱뼈에 붙어있는 어금니가 마모된 형태가 인위적으로 파이를 간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믿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49년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런던의 한 연구실, 케네스 오클리라는 젊은 과학자가 새로운 연대 측정 기술인 불소 연대 측정법을 개발해냈죠. 이 기술은 뼈가 땅속에 묻혀있는 동안 지하수로부터 불소를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래된 뼈일수록 더 많은 불소를 함유하고 있어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대형 박물관 수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필트다운인의 뼈조각 샘플에 이 기술을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어두컴컴한 실험실, 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코를 찌르는 가운데 오클리는 조심스럽게 샘플을 분석 장비에 넣었습니다. 필트다운인의 두개골과 턱뼈에서 검출된 불소의 함. 이 믿기 힘든 결과는 본격적인 제조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953년 옥스퍼드 대학의 해부학자 윌프리드 그로스 클라크와 대형 박물관의 케네스 오클리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트다운인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범죄 현장을 감식하는 수사관처럼 냉철하고 집요하게 뼈 조각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고성능 현미경 아래에서 뼈의 표면을 관찰하던 연구원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뼈의 색깔이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가구에 칠을 한 것처럼 인위적인 화학약품으로 착색된 흔적이 역력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금니의 마모된 표면은 오랜 세월 음식을 씹으며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금속줄로 거칠게 갈아낸 듯한 미세한 스크래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체가 살아온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조잡한 공예품의 증거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턱뼈 그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그것은 고대 인류의 턱뼈가 아니라 현대의 오랑우탄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오랑우탄의 턱뼈에서 송곳니 부분을 부러뜨려 유인원의 특징을 감추고 치아 표면을 줄로 갈아 인간의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중세시대 인간의 두개골뼈와 이 조작된 턱뼈를 화학약품으로 염색하여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처럼 꾸몄던 것이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인류 진화의 역사를 증명하는 위대한 상징으로 군림했던 필트다운인은 사실 한 개인 혹은 소수의 집단이 벌인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대담한 과학 사기극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이 발표가 세상에 알려지자 과학계는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이 가짜 뼈를 기반으로 논문을 쓰고 이론을 펼쳤습니다.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했고 박물관의 전시물은 황급히 철거되었습니다. 지성의 상징이었던 상아탑은 한순간에 조롱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빈간의 지적 허영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증명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 존스타운의 비극, 그리고 필트다운인 사기극.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소름 끼치는 공통점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의 설계자들이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강렬한 믿음 혹은 욕망이라는 씨앗 위에 거짓이라는 물을 주어 괴물 같은 나무를 키워냈을 뿐입니다. 독일군 최고 사령부는 시칠리아가 너무 뻔한 목표이기에
연합군이 분명 다른 곳을 노릴 것이라는 전문가적 합리성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은 바로 그 믿음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들에게 가짜 정보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명쾌한 해답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연합군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가 만들어낸 합리성의 함정에 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짐 존스의 신도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구원과 평등, 그리고 소속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존스타운은 부패한 바깥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방주였습니다. 짐 존스는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를 주입하고 자신을 유일한 구원자로 각인시켰습니다. 신도들은 짐 존스라는 인물을 믿었다기보다는 그가 제시하는 구원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결국 그 믿음은 현실을 직시할 능력을 마비시켰고 독이 든 음료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끔찍한 맹신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었던 유토피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비극적인 신념의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과학자들은 대영 제국의 위상에 걸맞게 인류의 기원이 바로 자국 땅에서 발견되기를 열망했습니다. 뇌가 먼저 커졌을 것이라는 당시의 지배적인 가설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필트다우니는 바로 그들의 국가적 자존심과 학문적 확증 편향.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작이 한정된 정보와 권위에 의존했다면 오늘날의 조작은 넘쳐나는 정보와 탈권위의 시대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리를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가둡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들은 우리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며 맹렬하게 퍼져나가죠. 누구나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익명의 목소리들이 뒤섞여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민스미트 작전의 서류를 들여다보던 독일군 지휘관처럼, 존스타운의 설교에 귀 기울이던 신도들처럼, 혹은 필트다운인의 뼈 조각에 감탄하던 과학자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만든 믿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는 순간, 맹목적인 믿음이 이성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우리 역시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서늘한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믿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